지난 수업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충격파의 발생 원리, 그리고 경사 충격파와 이 팽창파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 형상들에 대한 차이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속 방정식, 모멘텀 이케이션, 에너지 이케이션으로부터 경사 충격파 전후의 관계들을 이렇게 찾을 수 있었고, 탄젠셜한 방향, 즉 경사 충격파와 평행한 방향으로 유동의 어떠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리에서부터 결국 이 경사 충격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은 이 경사 충격파의 수직한 성분, 노멀, 마크 넘버, 노멀한 성분, 1번 지점에 노멀한 마크 넘버, 저것을 가지고 이제 수직 충격파 원리를 따라서 수직한 방향의 마크 넘버를 결정하고, 그로부터 이 각도의 관계로부터 세타, 베타, 마크 넘버의 연관관계를 지난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을, 박스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파란색 선이 일종의 2번 지점의 마크 넘버가 1이 되는 선이고, 그래서 그냥 보통의 경우에는 이 위크 솔루션에 해당되는 디플렉션 앵글과 베타 충격파의 각도, 각 마하수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세타 맥스 값이 맥시멈 디플렉션 앵글, 어태치드 되기 위한 최대의 디플렉션 앵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크게 되면 이와 같이 충격파가 디태치드 되고 그런 기준 값으로서 세타 맥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크 넘버가 커짐에 따라서 이 충격파의 각도가 점점 낮아져서 훨씬 이게 뾰족한 각도를 이루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디플렉션 각도가 커지면 충격파의 각도도 덩달아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일정한 각도 세타맥스보다 커지면 디태치드 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이 블런트한 바디, 앞이 이렇게 뭉툭한 이런 면에서 충격파가 이렇게 생기고, 그 영역에 이와 같이 어떤 스트롱한 솔루션, 경사져 있지만 수직 충격파와 같은 정도의 크기를, 강도를 가져서 이 경사 충격파 각도가 아주 큰 각도를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엔 수직 충격파와 유사한 어떤 성질, 즉 마크 넘버가 1보다 낮은 충격파 이후의 마크 넘버가 1보다 아음속이 발생하는 그런 경사 충격파 영역도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책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의 예제로 지금 이런 그림이 틀렸네. 이 웨지가 이렇게 있고, 이 하프 앵글이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가 15도인 웨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 넘버가 5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웨지에, 그러면 당연히 마크 넘버 5로 이런 웨지가 앞이 뾰족한 도끼가 이렇게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 경우에 경사 충격파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경사 충격파가 생기고, 또 이때 pressure over the base, 이 바닥면의 압력은 프리스트림의 static pressure와 같다. 즉 여기를 P1이라고 하면 여기도 P1이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P2를 알게 되면 direct coefficient를 지금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direct coefficient를 쓰는 거죠. direct coefficient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Q 자유류, 그죠? 자유류의 동합 곱하기 면적분의 항력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2차원 문제를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Q 인피니티 C, 요 길이, 이 기준을 이 길이라고 하면 이 길이가 C가 될 테고, 자, 이것분의 2차원적인 항력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쐐기에 작용하는 항력을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쐐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 경사 충격파를 지난 이후에 여기에서 이 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동일할 겁니다. 왜냐면 충격파 이후에는 유동이 그냥 반듯하게 흘러만 가니까, 그죠? 이 압력을 P2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위는 대칭이니까 똑같이 P2가 작용을 할 테고, 그죠? 요 면에는 베이스에는 압력이 어떤 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P1 똑같은 자유류와 똑같은 P1이 작용하고 여기는 P2가 작용하는 것이죠. 자, 이 물체를 둘러싸고 이와 같이 압력이 작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면이 이렇게 15도 기울어져 있고 자, 압력이 여기에 P가 이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P의 평행한 성분, 이 각도와 같은 게 어떤 값입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이죠. 세타.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작은 요소를 생각하면 항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압력 중에 이 압력 중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 곱하기 면적 요소가 되겠죠. 그죠? 또는 이걸 이렇게 써도 되죠. 압력 곱하기 이 면적 중에서 X 방향을 가리키는 면의 크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쭉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면 전체의 압력이 똑같고, 그죠? 이 면에 대해서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 곱하기 이 면의 길이. 자, 두께가 1이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 길이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요게 이 길이가 C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세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길이를 이 경사면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P 곱하기 L 이 전체 작용하는 힘이 될 테고 그 힘 중에서 X방향 성분은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힘은 2번의 힘이 될 겁니다. 경사 충격파를 지난 후에 힘이 될 겁니다. 그놈이 위아래로 있으니까 2배가 될 테고, 그죠? 그 다음에 베이스, 기저면이라고 부릅니다. 기저, 바닥이죠. 그죠?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베이스의 압력은 항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빼기,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높이에 해당되는 높이니까 P1 곱하기 높이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요만큼을 H라고 지금 뒀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관계식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관계로 찾아보면 되죠. H는 L의 사인 세타가 되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L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C로 표현하면 L의 코사인 세타가 C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거는 2배의 L의 사인 세타가 되고
P2 마이너스 P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L과 세타는 기하학적인 값들이고 P1이 클수록 항력이 더 크게 발생하는 건 자명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은 딱 여기서부터 L은 또 L은 코사인 세타분의 C니까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2 탄젠트 세타가 되고 C가 빠졌죠. 2C의 탄젠트 세타 그리고 P2 마이너스 P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력 계수는 동합 곱하기 C분의 D니까 결국엔 Q 인피니티 분의 2 탄젠트 세타 P2 마이너스 P1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P1이 결국에는 인피니티 값하고 같으니까 그죠? 자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됩니까? Q분의 P2 마이너스 P1이 결국에는 압력 계수가 되니까 그죠? ECP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또 이 식은 또 다른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표면의 압력을 알면 그죠? 즉 2번 지점의 CP값, 압력값이 결국에는 항력에 직접 비례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Q 인피니티를 보면 이건 정의에 따라서 2분의 1 로1 V1 제곱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건 2분의 1 로1이 나오고 자 V1은 어떻게 됩니까? M1의 제곱 감마 RT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또 P1 곱하기 로 RT가 P1이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2분의 1 감마 P1 M1 제곱과 같이 식이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CD를 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2 탄젠트 세타가 그대로 남고 Q 인피니티가 들어가니까 그죠? 여기서 2분의 1 감마 P1분의 M1 제곱 분의 P2 마이너스 P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넣어보면 이 식은 감마 M1 제곱 분의 4 탄젠트 세타가 되고 여기는 P1분의 P2 마이너스 1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력 계수만 놓고 보면 마하수가 커질수록 항력 계수 값은 작아지겠죠. 그죠? 근데 마하수가 커지면 P1분의 P2도 덩달아 이렇게 커지니까 딱 그거에 비례한다고 말은 할 수가 없겠지만 그죠? 자 이제 남은 것은 P2 구하는 거죠. 그죠? P2는 웨지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웨지 문제와 똑같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마하수가 5고 그죠? 마하수가 5이면서 각도가 15도인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테이블 그림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마하수 M1이 5고 세타가 15도인 경우에 베타 값을 찾아보면 대략 24도 정도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구합니까? 노멀 값을 구하는 거죠. 노멀 값은 5 사인 베타고 그래서 5 사인 24도 계산해 보면 약 2.05 정도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이 웨이브의 수직한 방향 속도 성분이 2.0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P1분의 P2는 바로 테이블 보면 찾을 수 있죠. 어펜딕스 책의 어펜딕스에 보면 노멀 샥 프로퍼티 찾아보면 마하수가 2.05일 때 2.05일 때 압력비가 4.736이 나오네요. 그죠? 압력비가 4.736이 나오고 이걸 대입하면 CD는 약 0.114 정도, 즉 항력계수가 0.114 정도로 계산됨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압력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관계식으로부터 구하면 이 웨지의 항력계수, 뭐 계수는 정의니까 그죠? 항력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항력은 결과적으로 저 압력이 높을수록 항력이 커지게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실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사 충격파 관련해 가지고 실용 프랙티컬하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 경사 충격파가 수직 충격파에 비해서 토탈 프레셔의 로스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인렛을 설계를 한다. 공기 흡입구를 설계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이쪽에 있는 놈이 이제 이 앞을 이 공기 흡입구 단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동그랗거나 저희 이제 사각형 채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앞면이 그 끝을 이렇게 뭉툭하게 이렇게 만들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앞이 뭉툭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한 어떤 충격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완전히 서브소닉한 유동이 들어가고 그죠? 여기에 압력이 P2가 매우 크게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토탈 프레셔의 비를 따져보면 1번 지점의 토탈 프레셔 비는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압의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동이 여기에서 들어온 유동이 나중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연소실이나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낮은 전압을 가진 공기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놈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만큼 비효율적인 거죠. 자, 그에 반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직 충격파를 없애기 위해서 이 앞쪽에다가 이렇게 뾰족한 뭔가를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뭐냐면 이제 램젯 엔진, 램젯 인렛이라고 부릅니다. 램젯 하면 램을 이용한 즉 이 공기의 흡입을 이룰 때 공기 스스로의 어떤 압축을 통해서 압력을 높여가지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성능 이걸 이제 램 효과라고 부릅니다. 공기가 압축이 되는 자연적으로 압축이 되는 어떤 과정 그걸 이용하는 장치라고 해서 램젯 엔진. 그럼 이 뒤쪽에 여기에 연소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압축된 공기에 불을 붙이는 거죠. 퓨엘을 공급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공기가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들이 연료로 다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큰 어떤 젯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쪽의 압력이 전압을 매우 크게 높임으로 인해서 더 많은 추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앞부분에 경사 충격파가 쫙 생겨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작은 통로에 수직 충격파가 생기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유동은 서브소닉이 되겠죠. 근데 이와 같이 아주 큰 왼쪽 그림과 같이 큰 충격파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충격파, 작은 경사 충격파를 지나서 유동이 초음속이 여전히 초음속이겠죠. 자유류 마하수보다는 낮지만 여기에 음속도 초음속이 됩니다. 좀 더 낮은 마하수를 만든 후에 낮은 마하수로 수직 충격파를 지나게 되면 전압 손실이 훨씬 작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 PT2가 이 수직 충격파를 만든 경우에 비해서 훨씬 전압이 큰 값을 2죠.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크, 약한 수직 충격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브소닉 유동을 만드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압의 손실을, 즉 어블리크 샥 웨이브와 약한 충격파를 이용할 때 토탈 프레셔 로스가 훨씬 머치 스몰러 하다는 것입니다. 싱글 하나면서 강력한 수직 충격파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제 초음속 비행체의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스크램젯 여기서 SC는 뭐냐면 슈퍼소닉 컨버스천이 됩니다. 초음속 연소를 하는 램젯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램젯 엔진은 마하수가 약 3에서부터 약 5 정도 요 구간에서 이제 구동하는 어떤 비행체에 적합한 장치인데, 더 높은 마하수를 얻으려면 훨씬 많은 에너지가 연소실에 공급되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엔진까지 들어가는 공기 자체가 초음속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요 아래 그림처럼 이게 어떤 수직 충격파가 어디에서도 생기지 않도록 유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이 어떤 경사 충격파만 존재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서서히 마하수가 낮아지고, 근데 마하수가 1보다 낮지는 않습니다. 마하수가 조금씩 낮아지면과 동시에 압력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연소실에 초음속 유동이 도달하도록, 그래서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연소, 컨버스천이 일어나는 그런 장치가 이 스크램젯 엔진이고, 요거는 이제 마 4에서부터 그 이상, 마 4 이상의 어떤 비행체의 속도를 얻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종류의 엔진들을 에어 브리딩, 에어 브리딩 엔진, 공기 흡입식 엔진, 추진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공기 흡입식.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데 별도의 압축 장치가 없이 공기 스스로 이 경사 충격파나 수직 충격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압력이 높아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정압을 높여내는 그런 장치를, 그래서 고압의 어떤 공기를 압축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흡입구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이런 장치를 공기 흡입식 엔진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램젯, 스크램젯 엔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경사 충격파가 전압 손실이 훨씬 낮다, 작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활용이 되게 됩니다. 또 그다음 경사 충격파 관련해서 이제 웨지와 콘의 차이. 웨지는 쉽게 말해서 2차원적인 개념입니다.
이게 길쭉하게 이 삼각형 단면이 쭉 이제 종이를 뚫고 나오는 도끼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코는 그냥 앞이 뾰족한 원뿔이죠. 그죠? 그러니까 3차원적입니다. 그때를 보면 똑같이 20도의 어떤 각도를 가지고 단면으로 보면 똑같이 20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상류의 마수가 똑같다고 하면 웨지에 비해서 콘이 훨씬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커지게 됩니다. 콘의 기울어진 각도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어, 기울어진 각도가 훨씬 작습니다. 각도가 작으니까 똑같은 디플렉션 앵글인데 이 각도가 작은 이유는 뭘까요? 웨지는 2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니까 어디를 봐도 똑같은데 코는 유체가 동일한 질량이 앞에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웨지는 위아래로만 갈라지는데 이놈은 모든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질량 유량이 어, R 제곱에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 충격파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이 아주 직접적으로 탁 이렇게 꺾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 충격파 이후에도 이렇게 조금 이후에서 이렇게 좀 꺾여 나가는 약간 둥근 모양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걸 커브드 스트림라인, 이걸 3D 릴리빙 효과라고 부르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동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콘의 마수가 훨씬 더 큰 각도가 이렇게 낮지만 각도가 이렇게 낮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실제 유동이 지나가는 면적은 웨지에 비해서 훨씬 작죠. 그렇다 보니까 콘의 마수가 웨지의 마수보다 크고 반대로 압력은 웨지의 압력이 더 크게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현당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샥 리플렉션입니다. 이제 초음속 비행체나 미슬, 윈드 터널, 라킷 엔진 이런 것처럼 벽이 양쪽에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 있을 때 꼭 반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유동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긴 어떤 내부의 어떤 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윗면은 스트레이트하고 근데 이 아랫면은 여기에서 어떤 각도 세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럼 유동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이 아랫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와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곳에서 자 여기에서부터 이게 유동이 휘어졌으니까 충격파 영역이 이렇게 쭉 세워질 겁니다. 근데 이 B점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동은 다 이렇게 휘어져 나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래쪽 벽에 의해서 요 인시던스 샥, 그러니까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도는 베타 1이라고 우리가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B점을 지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뒤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면의 윗면에서 첫 번째 샥을 지나면서 세타만큼 기울어져서 유선이 형성되었는데 윗면 벽의 존재로 인해서 이놈은 다시 세타만큼 반대로 기울어져야 되죠. 즉 윗면과 유동이 평행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압축의 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도 충격파가 존재해서 유동의 각도를 바꿔야만 경사 충격파가 있어가지고 유동의 각도를 바꿔야만 물리적으로 합당한 상태가 놓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충격파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그놈은 여전히 경사 충격파일 겁니다. 근데 모양이 꼭 이 B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쭉 충격파가 나와가지고 사실 나온 게 아니고 그 사이는 충격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윗면과의 관계에 의해서 또 다른 충격파가 만들어지고 근데 이게 꼭 모양이 반사돼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반사 충격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럼 이 두 충격파 중에 어느 놈이 더 강도가 강할까요? 자, M1에 비해서 M2, 즉 첫 번째 충격파를 지난 놈은 마하수가 1보다는 크겠지만 이 마하수는 그 원래 M1보다는 마하수가 낮을 겁니다. 그죠? 또 더 낮은 마하수로 세타만큼 디플렉션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보다 M3가 더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도로 생각하면 첫 번째 경사 충격파가 Reflected Shock Wave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놈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이 어떤 유동의 조건이나 기하학적 상태에 따라서 충격파가 꼭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쭉 생겨 나가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충격파가 이와 같이 딱 완전히 이렇게 분리돼서 딱 생기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파가 쭉 나오고 여기서 다시 유동이 이렇게 휘어져 가는데 요 사이는 수직 충격파. 그래서 이쪽은 서브소닉 구간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게 어떤 긴 통 같은 경우에 저 뒤에서 보면 이렇게 통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통의 단면적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쪽을 보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이 있을 경우에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단면에서 보면 앞에서 초음속 유동이 이렇게 쭉 오다가 어떤 세타만큼 디플렉션이 되면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습니다. 이 알파가 이제 베타에 해당되는 놈이죠. 경사충격파가 쭉 생겼는데 자, 이 앞쪽에서는 초음속 유동이었으니까 저 바깥쪽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유동이 쭉 흘러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 바깥쪽의 압력이 매우 높아야 된다 라는 어떤 예를 들어 낮은 고도에서 이런 초음속 유동이 쭉 나오다 보면 바깥쪽은 압력이 매우 낮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0.1기압으로 초음속 유동이 쭉 오다가 근데 대기압에는 바깥쪽 공기는 1기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놈이 1기압이다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이놈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충격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충격파를 만들어서 압력을 10배를 갑자기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는 수직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쪽은 경사 충격파를 지나고 여기서 슈퍼소닉 유동이 흘러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슈퍼소닉인데 수직 충격파를 통해서 서브소닉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위쪽에서 나오는 놈은 슈퍼소닉이고 아래쪽에서 나오는 놈은 서브소닉이니까 이 둘 사이는 또 유동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은 평행한 유동이 나가고 이쪽에서는 아래를 향하는 유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유동도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는 평행하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또 한 번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 사이에 또 경사 충격파가 하나 더 이렇게 쭉 생기는 이런 유동 구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요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 동그란 판이 여기 수직 이놈이 이제 수직 충격파의 층이 존재할 텐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마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수직 충격파가 뭐 원통이라고 치면 꼭 무슨 판처럼 생긴 거죠. 디스크처럼. 그래서 이 수직 충격파의 층을 특별히 마크 디스크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또 복잡한 이런 유동 구조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꼭 모양이 서로 뭐 반사되는 것처럼 생겼다고 부르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웨이브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책에 있는 예제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제를 실제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듯이 어블릭 샥을 생각을 하는데 컴프레션 코너가 각도가 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 세타가 1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마크 넘버 상류의 마크 넘버가 3.6이니까 요 M1이 3.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로어의 프레셔와 템퍼러처는 스탠다드 C레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P1과 T1이 표준 대기의 조건이니까 이놈은 1atm이 될 테고 T1은 얼마가 될까요? 288 켈빈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the oblique shock wave가 subsequently impinge 그러니까 여기서 impinging 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on a straight wall opposite the compression corner. compression corner의 A점의 반대쪽에 있는 straight wall, 직선 월에 여기서 반사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부딪힌다는 얘기죠. 유동이 딱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reflected shock wave의 앵글을 계산해 봐라. 그 각도가 요 P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각도를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크게 보면 두 개의 문제입니다. 먼저 이 2번 상태를 결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어떻게 결정을 하면 됩니까? 2번 지점은 마크 넘버와 M1이 3.6이고 그죠? 세타가 10도이다 라는 것을 보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M 세타 베타 다이어그램 표에서 찾아보면 베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 값을 쓰면 결국 베타1이 24도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표가 없으면 뭐 계산을 열심히 거의 매틀랩 이런 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베타를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물리적인 특성은 수직한 성분이 결정을 하니까 그 수직한 성분을 찾아내면 되겠죠. 그죠? M1 노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M1 노말 성분은 M1의 사인 베타1으로 결정되고 그죠? 그러면 3.6 사인 24도 계산을 하면 대략 1.46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1.46이 결과적으로 저 수직 충격파의 상류의 마수가 1.46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또 수직 충격파에 대한 관계식에서 1.46을 찾아보면 압력비가 2.32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그때의 M2 노말은
0.7157 그죠? 0.716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P2 over P1이 2.32가 되고 T1분의 T2는 1.29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M2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M2는 이 M2라는 놈은 비약적으로 보면 M2가 되고 여기에 이놈이 M2N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몇 도입니까? 이 각도가 세타고 이 전체 각도가 베타니까 이 각도는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M2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가 M2N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M2를 계산해 내면 해보면 M2가 2.96 정도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계산해서 요 2번 지점에서의 모든 값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1번 지점하고 2번 지점을 완전히 나눠서 보면 자, 이 문제는 M2의 유동이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평행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윗면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문제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윗면을 이렇게 세타만큼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됩니까? M2가 원래 이 각도가 세타였으니까 M2가 평행하게 들어오고 그죠? M2가 평행하게 들어오고 이놈이 기울어진 각도가 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렉티드 샥 웨이브가 이렇게 있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하수가 M2로 들어오고 디플렉션 앵글이 세타인 문제 푸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앞에서 우리가 M2가 2.96이라는 걸 알았고 세타가 10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테이블을 이렇게 살펴보면 베타2 즉 두 번째 이 리플렉티드 샥의 요 각도 전체 각도가 베타2라고 치면 베타2는 27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얘를 이렇게 기울였을 때 세타만큼 돌린 후에 각도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 원래 문제에서 이 평행한 윗면과 이루는 각, 이 P는 27도 빼기 10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7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건 위의 문제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베타 각도를 아니까, 그죠? M2의 노멀한 성분은 M2 곱하기 사인 베타 2로 해주면 되고 2.96 곱하기 사인 27도 요거 해주면 약 1.36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럼 또 여기 어펜딕스 B를 참고를 하면 이 마수 노멀한 값에 해당되는 압력 B를 구해보면 P2, P3가 약 1.99 정도 나오고 T2분의 T3는 1.23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하수도 노멀한 성분이 되는 거죠. 그죠? 3번의 노멀한 성분은 약 0.757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노멀한 성분 알고 그죠? 베타 관계를 아니까 M3 곱하기
사인 베타 2 마이너스 세타. 그죠? 이게 유동이 M3와의 관계식이 되죠. 이놈이 M3N 노멀한 성분이 해당되니까 1호부터 산수를 해보면 M3는 2.55 정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보면 P1분의 P2가 2.32라고 했습니다. 그죠? P1분의 P2가 2.3이고, 그죠? P2분의 P3는 약 2.0 정도니까, 그죠? 1호부터 P1분의 P3는 어떻게 됩니까? 4.3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마하수는 상류의 마하수가 3.6이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 이게 3.6이었고, 여기는 그냥 3.0이라고 보고 2.96이니까, 그죠? 이 리플렉티드 샥을 지난 후에 마하수는 약 2.55 정도 되는 거죠. 2.5556이라고 치겠습니다. 마하수는 초음속을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씩 마하수가 낮아지고, 그죠? 압력도 2배, 2.3배가 늘어났고 또 2배가 늘어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둘을 지난 이 뒤쪽의 유동은 압력이 4배 정도 증가한 유동이 되겠죠. 온도도 덩달아 증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하수가 서서히 이렇게 낮아지면서 압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유동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의 압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니까 이게 스스로 점점 이 웨이브를 이용해서 유동이 점점 압축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전압도 충격파를 지나면서 전압은 계속 손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최종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총 압력 토탈 프레셔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직 충격파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는 그 감소되는 양이 굉장히 작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의 또 다른 어떤 예제로서 이제 충격파끼리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질 수 있고, 실제로 실제적인 상황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계층까지 같이 공존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위아래가 둘 다 이렇게 어떤 각도가 디플렉션 되어 있을 때, 아래쪽은 세타 1, 위쪽은 세타 2로 이렇게 디플렉션 되어 있을 때 초음속 유동으로 유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웨이브가 하나, 두 개가 동시에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A 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반듯하게 들어온 유동이 세타 1의 디플렉션에 의해서 베타 1만큼 기울어져서 충격파가 생길 거고, 이쪽에서 이제 세타 1만큼 기울어져서 유동이 2번 지점에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텐니다. 그죠? 아래 벽면과 평행하게. 또 윗면에서는 세타 2에 의해서 충격파가 베타 2만큼 각도를 만들어서 발생하게 될 테고, 이 유동은 세타 2만큼 즉 윗면과 평행하게 유동이 흘러가게 될 텐니다. 근데 얘들이 상호작용한 후에 유동은 다 평행하게 흘러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유동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데 분명히 얘들은 만약에 웨이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느 유동에 가서 만나게 될 텐니다. 유동이. 근데 유동이 만나게 되는데 자, 요 사이 이 점을 기준, 이 두 웨이브가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주 가까이 있는 유동도 어느 점에서 만나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안쪽에서 즉 이 A와 B가 만나는 이 점에서부터 유동은
서로 평행하게, 즉 웨이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서 유동이 이렇게 올 테고, 그죠? 이쪽에서는 유동이 이렇게 올 테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놈이 요 점을 지나자마자는 평행하게 가야만 물리적으로 말이 맞죠. 유동 입자가 서로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그죠? 양 갈래에서 들어오던 유동이 각도를 가지고 이룬다면 예를 들어 유동이 이렇게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면 이 둘은 서로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기를 이뤄서 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 점을 지나자마자 유동의 각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죠? 서로 평행하도록. 그래서 또 이놈은 각도를 다시 바꾸게 되니까 이쪽에서 다시 웨이브가 서로 다른 웨이브가 두 개가 더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유동은 이 안쪽에, 즉 4번 지점의 유동에 서로 평행하게 유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웨이브의 강도가 서로 다르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죠? 이 각도는 그 두 개가 평행한 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각도로 흘러가게 될 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 A와 B가 만나는 점에서부터 요 사이를 경계로 해서 한 유동은 아래 라인을 따라서 A점을 지나고 C점을 지나면서 요 라인으로 들어오고, 한 놈은 B점을 지나고 D점을 지나서 4번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의 유동은 4번 지점에서 속도는 서로 평행하고, 그 다음에 압력도 똑같을 겁니다. 압력이 다르면 그쪽 위아래로 어떤 흐름이 생기니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온도는 서로 다르게 됩니다. 온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밀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이와 같이 서로 밀도가 다른 두 유동이 만나는 면을 슬립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속도가 서로 속도 성분이 평행한 것하고 속도가 같다는 건 약간 다른 의미가 되죠. 그죠? 과연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4번. 요 위에 라인과 요 아래쪽 라인. 압력도 같고 속도는 평행한데, 그러니까 밀도가 다르고 온도도 다를 수 있으니까 서로 충격파를 지나면서 서로 다른 각도의 어떤 충격파를 지나니까, 그죠? 강도가 다른 충격파를 지나니까 전압 손실이 각기 다르게 될 텐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좀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유동이 서로 만나는 라인이 슬립 라인이 됩니다. 이 슬립 라인은 어디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냐면 바다에서 위성 사진 이런 거 보면 서로 색깔이 다른 유동,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날 때 그 염분의 농도가 이렇게 다를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보이고 그 경계면이 이렇게 뚜렷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이 쉽게 섞이지를 못하고 분명히 확산으로 조금씩 섞이게 되지만 그 둘이 서로 다른 색깔을 띠면서 쭉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슬립 라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케이스로 한 번 꺾인 후에 세타1만큼 꺾인 후에 또 한 번 꺾이는 경우입니다. 이걸 보면 한 번 꺾일 때 경사충격파 하나가 생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지점에서부터 2번 지점에 각 유동이 세타1만큼 비틀어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B 지점에서 각도가 바뀌었습니다. 디플렉션이 됐죠. 그러면 유동이 또 각도가 바뀌겠죠. 그러면서 경사충격파 또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럼 이 둘은 요 지점 C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만난 후에 그 다음에 이놈이 여기 이 점을 지나고 계속 웨이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를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벽면이 계속 있다고 하면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물차 요까지만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위쪽까지 들어오던 유동은 코너를 지나면서 이렇게 이 각도로 흘러갈 텐데 요 C점 위쪽에서 들어오는 놈은 최종적으로 이쪽에서 나가는 유동과 같은 방향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놈은 방향이 여기서는 1번, 2번, 3번을 지나면서 이렇게 턴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단 한 번만 꺾이면 되죠. 얘와 같은 조건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독립되어 있는 경사 충격파를 한 번 더 만들게 됩니다. 꼭 보이는 것은 1번과 2번에서의 경사 충격파 꼭 합쳐서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트리플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겹쳐진 점이죠. 그죠? 자, 그럼 이 트리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당연하게도 이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5번 지점 그리고 4번 지점은 유동이 평행하고 압력도 같을 테지만 서로 다른 엔트로피를 가지는 즉 다른 온도를 가지는 유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슬립 라인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근데 이 슬립 라인이라는 것은 사실 서로 밀도가 다른 놈이 있으면 그 면이 구불구불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기에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어떤 유동이 꼭 카만 볼텍스 같은 놈들이 쭉 생겨져 나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약간 좀 복잡한 유동. 그리고 이 5번 지점과 상태를 맞추기 위해서 요 C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이 C점 기준으로 해서 유동 각도가 이래 바뀌게 되니까 여기서 리플렉티드 샥 웨이브 즉 여기서 또 한 번의 샥 웨이브가 생겨가지고 요 5번 지점과 4번 지점의 압력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좀 복잡한 유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옛날 에드니라는 사람이 이 각도라든지 유동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이 코너 이걸 또 다른 말로 컴프레션 압축 램프 단이 져 있다고 해서 램프라고도 부릅니다. 이 컴프레션 램프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열 몇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쭉 있는데 대표적인 유동의 모양이 이렇게 처음 어블릭 샥이 생기고 또 여기서 수직 충격파가 또 생기고 또 이 두 번째 단의 각도가 아주 크면 이 앞쪽에는 거의 바우샥 같은 수직한 어떤 충격파가 생겨 서브소닉이 발생하는 경우 또 적당히 또 요 경사가 낮은 경사를 이루고 있으면 경사 충격파가 생기고 이쪽에서 생긴 경사 충격파가 이런 삼중의 단을 이루고 앞쪽에서 또 웨이브 하나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는 서브소닉이고 또 여기도 수직 충격파 하나 생겨 있기 때문에 또 서브소닉이 되고 이쪽에서는 이제 경사 충격파를 지나면서 초음속 유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종 슬립 라인의 어떤 유동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경사가 마일드하게 바뀌면 앞쪽의 충격파랑 뒤쪽의 충격파가 합쳐지고 이쪽에 팽창파를 통해서 또 압력을 서로 맞춰가는 슬립 라인을 기준으로 압력을 맞춰가는 그런 종류의 유동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케이스가 많고 복잡한데 뭐 이걸 지금 여기서 자세히 따져보자는 게 요지가 아니고 뭐 저렇게 복잡한 유동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유동 구조를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 자연계의 이런 웨이브들, 충격파를 만들므로써 유동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압력을 급격하게 맞춘다든지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는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경사 충격파의 어떤 효과를 그 지배 방정식에서부터 다이아그램 형태로 표현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샥 리프렉션, 그래서 어떤 내부 유로에서 경사 충격파가 이렇게 여러 개가 막 생겨 반사되는 경사 충격파가 있을 때 마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에 압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걸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팽창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